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원입니다. 예. 자, 이제 23년 대비 첫 강의인데요. 기초 입문 강의죠. 그래서 총 7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강의 전에 꼭 다뤄야 되는 필수적인 이론들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병행해서 할 건데요. 이제 포인트는 문제풀이 쪽보다는 그래도 이론 정리 쪽에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 강의하고 차이점은, 기본 강의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거고, 이 기초 입문 강의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미리 좀 알아뒀으면 하는 것들만 좀 뽑아서 정리를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때 교재가 기본 강의 때도 그대로 쓰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업 따라오기 좀 편하시게 제가 프린트를 그 손필기 자료도 문제편 같은 경우는 드리니까 따라오시기 좀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이렇게 좀 예습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당일 배워야 되는 좀 필수 개념들을 좀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30분 동안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OT 파일인데요. 이 프린트 갖고 계시죠? 네, OT.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간 일정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기초 입문 강의 때 다룰 내용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력 점검 테스트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피셋 자료에서 허니 로드맵 앤 OT라고 돼 있죠. 자, 허니가 저예요, 저. 허니. 예, 신헌. 그래서 헌을 외국 사람들이 그 영어 쪽에서 이제 헌하고 하는 게 허니를 줄임말이거든요. 헌. 그래서 허니를 줄이면 헌이 된다. 그래서 신헌. 그래서 신은 자료 해석의 신, 허니는 자료 해석의 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안 웃겨도 좀 웃어주세요. 네, 화기애애하게 합시다. 두 번째 페이지 가볼게요. 자, 강사 소개 및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피셋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 최근 합격선 통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 향상 노하우, 어떻게 하면 자료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실력 점검 테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 방금 말씀드렸던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 허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 어떤 분은 자료 해석의 시조새라고 하던데, 시조새가 좋은 건가요? 기분이 좋다가도 시조새 생긴 거 생각하면 좀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2004년부터 피셋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 동안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04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벌써 1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나이는 밝히지 않을게요. 아무튼 생각보다 나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18년을 강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살부터 강의했으면 38세일 거 아니에요? 설마 20살부터 했겠어? 대충은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조새다 여기까지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뭐 주요 경력들 보겠습니다.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 5급 공채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단기에서 7급, 위포트에서 NCS 대기업 인적성 강의하고 있고요. 피셋 NCS 교재 판매 1위, 수강생 1위, 그다음에 각종 뭐 어쩌고 저쩌고 강의한 경력이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이 페이지는 좀 체크해 두셨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다음에 펜 PSAT. 이 펜은 여러분 쓰는 펜이죠.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약자예요. PSAT, P. 그다음에 E는 evolution, N은 network. 굉장히 멋있어요. PSAT 진화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아무튼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펜 피셋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메일 그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신원 피셋으로 검색하시면 오픈 카톡방, 줄여가지고 요즘 오카방이라고 한가요? 아무튼 그 방이 있고, 거기에 질문이 그걸 거예요. 질문을 못 찾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잘 안 보였나 봐. 가지고 입장을 못 하시던데, 질문이 1,500에서 1% 증가하면이에요.
그 얼마야, 그러면? 1500에서 1%면 1%면 100분의 1, 소수 좀 두 개 땡기면 돼요. 15죠? 1500에 15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1515, 1515가 입장 비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정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또 연간 학습 관리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초대를 할게요. 초대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질문 답변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 그리고 좀 그 수업 이후에도 좋은 자료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카페는 가입해 주세요. 카페 가입해서 그 우수회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이제 우수회원 신청 자격이 되고, 그래서 우수회원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역대 기출 문제부터 해서 뭐 연산 훈련 프린트 등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연간 커리큘럼 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보시면 자, 기초인문 강의가 이제 7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기초 실력 다지는 강의, 핵심 이론 정리, 문제 접근법 이런 것들을 다룬다. 체크해 두시고, 기초 실력을 다지는 강의다. 네. 자, 기초인문 7회 구성이고 지금 그죠? 그 다음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15회고 이제 7월 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기를 확고하게 다지는 강의다. 그래서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 심화 강의가 아직 일정은 확정을 안 했는데요. 9월 중 예정. 근데 10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9월 달에 애매하게 추석이 끼어 있어가지고 추석 전으로 넣을 건가 추석 뒤로 넣을 건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추석 뒤쪽으로 바로 붙여서 하려고 했더니 또 그게 다른 선생님 강의가 또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10월 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심화 고난도 이론 및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피셋 캠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피셋 집중 문제풀이 11월, 12월 중에 진행하고, 그다음 파이널 강의는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용 강의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강의.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같은 테마 강의도 있다는 거. 그다음 전국 모의고사는 정규 강의와 별도로 진행된다. 예. 자, 그 정도로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 인문 강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자, 기초 인문 강의는 뭐 기초적인 개념들 정리하고 그 문제 접근 방법을 정립한다. 기초 핵심 개념 정리하고 문제 접근 방법을 정립한다. 라는 거. 그래서 수강 대상은 뭐 합격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죠. 그래서 5급 공채, 7급 공채, 뭐 민경, 그다음 NCS 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자료 해석이 약하신 분들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자료 해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 그다음 수치 읽기 및 계산 처리 속도가 느린 분, 그다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고득점 하고 싶으신 분. 저것도 참 나열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냥 한 줄로 쓰고 싶었는데 뭔가 있어 보려고 여러 줄로 쪼갠 거예요. 그냥 모든 수험생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에서 강의 목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남들보다 먼저 실력을 완성하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근데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는 말도 있던데, 아무튼 피곤하더라도 빨리 시작해서 많이 챙겨놔야죠. 그래서 남들이 좀 안 하고 있는 시기, 그때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기를 쌓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좀 안심하고 이제 이제 지역 인재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피세만 하면 되겠지만 5급 공채 뭐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도 하셔야 되니까 1차를 좀 미리 좀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2차 공부할 때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1차가 지금 실력이 안 돼 있는데 점수가 지금 안 나오는데 2차만 붙들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거든요. 마지막에 어쨌든 1차에서 떨어지면 뭐 2차는 공부를 해봤자 시험장에 못 가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거 좀 배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차에서 좀 실력을 다져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다져야 되나? 그거는 이제 합격선에 가까운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합격선을 보면 뭐 70점대 중반부터 좀 어려움이 60점대까지 내려가죠. 60점대 후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 과목이니까 그 세 과목 중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점대 중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료 해석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놓는 게 좋겠죠. 자료 해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전략 과목이야. 좀 점수 확보하기가 좀 용이해요.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점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료 해석은. 근데 이제 언어나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에서 안정적으로 한 80점대 점수를 확보해 놔야 좀 다른 과목에서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좀 깎이더라도 70점대 중반의 평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그래서 가장 먼저 피셋 과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이유가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또 점수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면 오르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목표로 들어가 볼게요. 계속.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료 해석 기초를 확실하게 다진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자료 해석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이 가장 자신 없는 과목 하면 또 자료 해석을 또 많이 꼽아요. 예. 그 이유는 가장 생소한 과목이라서. 그죠?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한 약간 좀 공포심, 두려움, 소위 말하는 수포자 이런 분들한테는 자료 해석은 수학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자료 해석에서 요구하는 그 기초적인 수학 실력이 필요는 하지만 그게 고등학교 때 요구되는 그 높은 수준의 수학 실력이 아니에요. 한 중학교 수준? 요즘은 초등학교도 레벨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애들이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구나. 걔들 초등학교 때 그 문제도 뭐 방정식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면적 부피 구하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그 정도. 예. 그냥 방정식 풀고 면적 부피 구하고 그 다음에 비례식 세워가지고 공식 세워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꼭 이제 계산 들어가주는데 계산도 필요한 만큼만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대상이 표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표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일단 표 그래프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포인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되는 자료 정확하게 찾고 필요하면 계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잘해야지 자료 해석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기초적인 산수에다가 아주 기초적인 수학적인 베이스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책에 다 수록해 있으니까 뭐 굳이 내가 수학책을 따로 또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봐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나는 너무너무 기초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수학 요약한 뭐 그 프린트 같은 거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런 게 그것도 뭐 요즘 저작권 걸리고 하니까 살짝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저희 연구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런 자료들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너무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 저 서점에 가시면 그 초등학교 수학 코너 가시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수학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하나 풀어보시는 거고 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학교 EBS 교재 정도 하나 풀어보시면 됩니다. 꼭 EBS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중학교 수학 정도 수준.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가끔 좀 저도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있잖아요. 시그마, 자, XI, 시그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시그마 이거 더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저도 깜짝 놀랄 때 있죠. 이걸 모른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몰라도 돼. 모르면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저도 연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태연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전보다 이게 좀 갭이 좀 크다는 건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안 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또는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하신 분들은 고등학교까지 나오거나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수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골 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종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가 좀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뭐 다지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오히려 처음 점수가 낮으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80점까지 가는데 40점에서 가는 사람하고 50점에서 가는 사람하고 점수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40에서 80 가는 거는
자, 2배 된 거죠? 100% 증가한 거예요, 점수가. 그럼 50에서 80 간 거는 50에서 30 는 거죠. 그럼 100으로 따지면 60이 느는 거예요. 비례관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0% 증가가 돼. 그러면 똑같이 80점을 맞았지만 처음에 나는 40점에서 시작했고 친구는 50점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기분은 좋잖아. 상승률이 내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점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내가 상승률을 크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설계를 그렇게 한 거다라고 좀 스스로 위안을 가지시면서 자신감. 내가 원래 이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지금 조금 좀 그런 거지. 이제 하면 돼라고 좀 자신감 가지세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약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라고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모든 걸 다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거는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너무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 가지신 분들은 책을 보더라도 이 페이지를 다 이해를 못하면 안 넘기시잖아요. 그럼 못 넘겨 이제 책이. 뭐 증가율 좀 가다가 이제 거기서 낑낑대고 있어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요 일단. 모르면 넘어가고 체크만 해놔. 이거 내가 모르는 거구나.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2번, 3번 반복하면 그 앞뒤로 다 챕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처음 맛은 몰랐던 내용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첫 1회독은 그냥 소설책 본다 생각하고 쭉 목차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 체크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금 기초 강의는 그런 마인드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2번, 3번 반복. 그래서 기본서는 최소 3번 이상 저는 보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모르는 걸 좀 더 다지면서 포인트 잡고 가시는 거고,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회독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만 하다가 이야기 끝나겠네요.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강의 목표는 그 정도 하고요. 강의 내용으로 갑시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 다룰 것들. 일단 사칙 연산부터 시작합니다. 계산 빠르게 하는 거, 또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 필수적인 공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율, 증가율, 감소율. 조금 전에 제가 숫자 가지고 증가율 예를 들었었죠. 40점에서 80점이 가는 거. 그죠? 제가 2배니까 100% 증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2배인데 100% 증가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공식들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자료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 그 초심자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증가율 나오면, 이거 감소율 나오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증가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항상 무슨 율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 분수구조예요. 분수야. 그러면 분모에는 기준이 들어가는 기준. 분자에는 비교하려는 게 들어가. 그럼 증가율의 기준은 뭘까요? 처음 상태겠지. 처음 상태. 처음에 얼마였어? 40점이었어. 그 다음에 증가율이니까 증가된 양이 분자가 되겠죠. 처음 값 대비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율이야. 그럼 처음에 40점이었는데 80점이 됐으니까 40점이 는 거잖아요. 그럼 40점에서 40점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말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고 갈게요. 어차피 오늘 진단 테스트에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증가율. 자, 무슨 율, 요거는 다 분수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퍼센트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죠. 요거는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몇 개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값을 100으로 봤을 때 몇 개냐. 그래서 뒤에 분수 구조인데 곱하기 100이 들어가. 100을 기준으로 본 거니까. 자, 그러면 처음 값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증가된 양이 분자에 들어가요. 증가량을 델타 T라고 그래요. 델타 T. 그럼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T1이 있고 T2가 있으면 델타 T는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계산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80이면 플러스가 40이잖아요. 즉 80에서 40을 빼면 40이 되는 거야. 또 그냥 보자마자 40 늘었네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식 변형을 들어가 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면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T1분의 T2 마이너스 T1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하나인데 분자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분수를 쪼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분리해 봅시다. 그러면 T1분의 T2, 즉 처음 값분의 나중 값. 그걸 뭐라 그러죠? 처음 값분의 나중 값. 즉 40분의 80.
2가 나오죠. 2배지, 2배.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배율이라고 그래요. 배율. 몇 배 됐나? 배율. 몇 배 됐나 계산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달고요. t1분의 t1 1이죠. t1분의 t1이니까 같은 애가 분자분모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100 뒤에 있어. 그냥 곱하기 100 하면 안 되죠. 가로를 넣어줘야지. 가로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배율 2배네 1배 곱하기 100해 100 나오지. 근데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율은 두 가지 공식이 있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공식은 증가된 양이 계산되기 쉬울 때 쓰는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배율이 계산되기 쉬울 때 쓰는 공식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80에서 84로 가는 경우랑 80에서 320으로 가는 경우랑 증가율 계산을 해봅시다. 자, 80에서 84로 가는 거는 증가량 계산이 쉽잖아요. 그냥 눈에 봐도 4가 증가했잖아요. 4가 증가했어.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80에서 4가 차지하는 거야. 그죠? 그럼 80분의 4 약분하면 20분의 1, 5%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80분의 4 그러니까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증가량 계산보다는 증가량이 240이니까 80의 3배 그러니까 300%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곱하기 4라는 거 보시는 게 빠르죠. 곱하기 4. 80의 4배가 320이야. 그러면 곱하기 4가 요거잖아요. 지금 배율. 그러면 1 빼고 곱하기 100을 해줘. 그러면 플러스 30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변했으면 이 첫 번째 공식 쓰시고요. 많이 변해가지고 배율 계산이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공식 쓰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개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용도를 생각해 보면 조금 변했을 때는 1공식, 많이 변했을 때는 2공식을 쓴다. 감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소인 경우에 이따 이제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료 해석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뭐 이해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뭐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뭐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필수 공식 정리하자. 거기 이제 강의 내용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연산 최소화 방법. 곱셈 비교, 분수 비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분수 비교. 분수 비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에서. 여기에다가 별표. 여기. 분수 비교. 네. 자료 해석 문제를 나중에 이제 풀어볼 거잖아요. 그러보면 분수 비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분수 비교. 여러분이 분수하면은 떠오르는 개념이 좀 딱 와닿지 않는데 제가 방금 봤던 무슨 율 들어가면 어쨌든 분수죠. 그죠? 비율, 증감률 뭐 다 분수야. 그다음에 이제 대비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도 분수예요. A 대비 B. A분의 B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분수야. A당 B, A분의 B. 그래서 다 분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인당 GDP, 인구분의 GDP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분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주 나와 자료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GDP가 세 번째로 큰 나라를 이제 골라야 돼요. 그런데 표에 1인당 GDP가 직접 나와 있으면 쉽지. 그런데 인구 나와 있고 GDP 나와 있어. 그럼 결국 분수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수 비교하는 게 자료 해석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비, 여사건, 역수 같은 걸 이용하면 이제 계산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뭐 기초 개념들인데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여기 개념 나오자마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개념들이 어떤 게 나왔어. 근데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체크하셨다가 저희 책에 보면 제일 뒤에 색인이 있어요. 색인. 키워드 색인이 있으니까 키워드 색인 찾으셔서 해당 이론 페이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미리 한번 예습을 해 놓는 거야. 또는 그거 표시해 놨다가 이제 해당 진도 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표 그래프 분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 그래서 표 그래프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통계 이론을 익히자. 그럼 통계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전체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어떤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중심 경향치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0명의 시험 점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명의 시험 점수가 있는데 그 100명의 시험 점수를 요약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평균이겠죠. 평균.
평균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종류가 산술 평균 또는 단순 평균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평균, 즉 데이터의 합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 단순 평균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조합 평균, 기하 평균, 그다음 가중 평균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제 자료 해석에서는 뭐 조합 평균이나 기하 평균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이제 가중 평균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 개념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중 평균도 표시. 그래서 가중 평균 자료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어려운데 저것도 이따가 이제 그 실력 진단 테스트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중 평균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취급하는 거야. 가중치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있습니다. 뭐 80점, 90점이 있어, 각각. 그냥 산술 평균 내면 그냥 딱 중간인 85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가중치를 다루게 됐어. 뭐 국어, 수학의 가중치를 3대 2로 뒀다든지 뭐 1대 2로 뒀다든지 다르게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만나긴 할 텐데 가중치에 따라서 가중치가 큰 쪽으로 점수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게중심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중치는 무게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자, 뭐 기초 개념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점수가 80점이 있고 90점이 있어요. 그러면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게중심. 자, 무게가 똑같은 애가 여기에 놓여 있고 여기에 놓여 있어. 또는 80점이 한 명, 90점이 한 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은 어디서 만나요? 가운데서 만나겠죠. 그럼 여기서 만나. 여기가 85점이. 쉽죠, 논리가.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80점, 90점이 각각 과목 점수인데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해. 예를 들어서 3대 2로 뒀다. 가중치를 3대 2로 뒀어요. 그럼 무게중심은 자, 가운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시소를 탄다고 생각해보면 시소 탈 때 무거운 사람이 시소 중심에 가깝게 가져야죠. 그죠? 나하고 조카하고 시소를 타는데 조카가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가 시소 중심이고 조카의 몸무게가 20kg이에요. 얼굴은 그려줘야지. 네, 조카가 있어. 근데 내 몸무게가 60kg인데 그냥 똑같이 떨어져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좀 주저앉죠? 이렇게 주저앉죠. 그래서 시소가 이 상태에서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또는 세게 앉으면 얘가 날아가서 다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이제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얼만큼 가까이 가냐면 무게와 거리가 반비례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20kg하고 60kg이니까 무게가 1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럼 3대 1의 거리로 놓여져야 돼. 3대 1의 거리로 놓여지는 위치. 즉 이 거리의 3분의 1. 여기로 내가 갔을 때 시소가 타진다 이거. 응?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똑같은 논리지. 무게하고 거리가 반대로 놓이면 돼. 그러니까 2대 3의 거리로 놔주면 될 거 아니에요. 2대 3. 그럼 80하고 90의 총 거리가 10의 거리니까 2대 3으로 배분해주면 4대 6이 될 거 아니에요. 4대 6. 그럼 84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래서 가중평균이 84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죠? 산술 평균은 무게가 똑같은 애들의 평균인 거고 가중 평균은 무게가 다른 것들의 평균이에요. 그 무게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무게를 weight라고 하죠. weight. 그래서 가중치란 뜻도 있어요. weight. 그래서 가중치의 기호는 W. 그래서 WI 그럼 각각의 가중치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가중평균 개념 미리 맛보기로 살짝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내용들은 진짜 맛보기예요. 자세하게 또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통계 이론에서 이제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거 다룰 거고요. 아까 평균까지 이야기했는데 중앙값, 최빈값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앙값은 순서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수를 매겼을 때 정중앙에 오는 애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100명이라고 가정했죠. 100명. 100명이면은 중앙값에 해당하는 학생은 몇 등이죠? 라고 물어볼게요. 보통 그냥 2로 나누고 50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50등이 딱 중앙인가요?
100명 중에서 50등이면 걔를 기준으로 잘한 애가 49명, 49명, 못한 애가 50명이에요. 딱 중앙 아니네? 그죠? 51등 입장에서는 또 반대지. 잘한 애가 50명, 못한 애가 49명. 그러면 걔들 두 개를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두 명이 됩니다. 데이터 수가 짝수기 때문에 가운데 두 명이 중앙값 계산에 들어가줘야 돼. 걔들의 평균으로 계산해야 돼. 즉 50등, 51등의 평균 점수가 중앙값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손가락을 펴볼게요. 이게 이제 5명이 있다고 가정이고 5명이 이제 점수가 있는데 그럼 이 5명 중에 점수를 이제 오름차순 했다 또는 내림차순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이 세 번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5명인 경우. 근데 4명인 경우를 가정해서 4명인 경우는 여기 가운데 2명이 중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2명의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개념은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이제 뒤에 또 개념 그 실력 진단 테스트에서 나오는데 말 그대로 편차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편차. 편차가 뭐죠? 편차. 편차. 야, 너 점수의 편차가 너는 너무 심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즉 평균과 떨어진 거리를 편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85인데 여기가 90점이잖아요. 그러면 90에서 85를 빼. 그래서 편차가 얘는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80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즉 편차는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일단 이 기호를 우리가 뮤라고 읽습니다. 뮤라고 읽고 그리스 소문자예요. 뮤. 그래서 얘는 평균이에요. 평균. 기초 강의니까 천천히 갈게요. 자, x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의 값을 말하고 i 요 소문자로 아래 점자로 쓰면은 이게 각각의 의미예요. 각각의. 그래서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게 이제 편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 플러스 5, 마이너스 5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특징이 보이네. 이 편차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편차를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게 평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3명의 점수가 있는데 자, 86점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의 점수가 있고 그 다음 93점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평균이 90점이래. 그럼 얘 점수는 몇 점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 뭐 미지수니까 x라고 놓고 이 세 개의 합을 3으로 나눠주면 90이다. 또는 세 개의 합이 총점이 되니까 90 곱하기 3, 27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게 빠르겠죠.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돼. 그러면 90을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플러스가 3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가 1이 돼야 되죠. 얘가 플러스가 1이 돼야지 이걸 더했을 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편차의 합이 0이. 그럼 90보다 1 큰 수니까 여기가 91이 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또 개념을 좀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편차 개념은 잡혔고 그럼 표준이란 말을 붙였어? 편차를 뭔가 표준화시켰단 말이죠. 편차를 표준화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표준화시킨다니까 가장 쉬운 개념은 그냥 편차들 평균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편차를 그냥 더해버리면 0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평균의 기본 공식은 그냥 데이터를 더하고 데이터 수로 나눠주는 건데 편차들을 평균 내로 봤더니 합해버리면 0이 돼. 그러니까 안 되지. 계산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차들을 그냥 더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르게 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걸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xi-뮤 이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준 다음에 더한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평균 편차라고 그래요. mean deviation. 이거는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다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평균 편차. 자, 근데 절대값을 시키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곱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절대값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제곱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 그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분사지라고 불러요. 분산. 그 분산은 근데 뻥튀기 돼 있잖아. 제곱을 해놨으니까. 다시 제곱근을 취해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표준 편차가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제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표준 편차. 또는 기호로 이렇게 육자처럼 보이는데 이거 시그마예요.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 편차. 이게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의 공식도 지금은 그냥 못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개념은 그거예요. 뭔가 편차를 표준화 시킨 건데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을 시킬 거 아니에요? 제곱을 시켜서 더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수로 나눴어. 거기까지 분산이야. 뻥튀기 돼 있어? 다시 제곱근 취해. 루트 취해가지고 원위치 축소시켜준다는 원위치. 그 개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일단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어요. 자, 저런 것들은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저런 거 배우면 되는 거야. 저런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특징으로 갈게요. 자, 자료 해석 기본기 아이콘. 자,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자료 해석의 정석은 신원입니다. 글 잘 썼네. 문장력 좋아. 자, 그래서 초보자,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탄탄한 이론 정리. 뭔가 느낌이 오죠? 지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자료에서. 내가 수학을 좀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막 기호들 많이 나오고 공식 복잡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쪼개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쌓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부터 완벽하게 다진다. 근데 이거 기초를 안 다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답을 빨리 찾을까만 꼼수를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간혹 먹혀가지고 점수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형되거나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냥 와그르 무너집니다. 항상 기본기는 탄탄하게 다져놔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일단 다져놓고 그 다음에 실전 테크닉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을 이제 뭐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 얼마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부터 푸시는 경향도 있어요.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근데 이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많이 풀어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토익 문제를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토익 문제 죽으라고 풀어봐. 물론 이제 시간 관리나 뭐 좀 문제 노하우는 생기겠지. 그래서 조금은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폭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뭐 단어 공부도 하고 독해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료 해석에서 단어 공부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사칙 연산부터 기본적인 것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칙 연산도 어떨 때는 내가 계산을 안 하고 싶은데 막 답이 보여. 뭐 12 곱하기 13, 12, 13, 156 이런 게 보인다고요. 뭐 15, 15, 2, 2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진단 말이에요. 계속 저랑 반복하시면. 그리고 이제 내 머리는 쉬고 있는데 손이 움직이고 있어. 그냥 계산하고 있어. 기계적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져야 돼. 그래서 자료 해석은 특히나 이게 컨디션 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안 되면 뭐 계산도 안 되고 표도 잘 안 익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일 수 있잖아. 내가 시험장 가는 날이 정말 내가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감기 걸려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이 머리를 굴려갖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직하게 이제 계산해줘야 되거든요. 그 우직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해줘야 돼요. 손을 써서.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손으로. 그러니까 그 시험지를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필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시험지마다 막 다 막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중에 헷갈려요. 아니면 문제를 이제 중간까지 풀다가 답이 안 나와서 건너뛰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봤어. 내가 뭘 하고 있었지를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되 그 필기량은 좀 줄여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될수록 필기 양은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필기를 전혀 안 한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은 또 이거 애매하네 비슷한 결과 나올 것 같아. 그럼 꼭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표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뭐 분수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따로 이걸 분수를 필기를 해가지고 비교하는 방법 말고 그냥 표 안에서 눈으로 보고 끝내는 방법. 그거기까지 이제 나가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전자칠판을 이용한 시각적 강의. 제가 자료 해석 강의 중에 제일 먼저 전자칠판을 썼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진도로 갈게요. 자, 진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 진도가 피셋 자료 해석 개관, 그다음 실력 점검 테스트, 그다음에 챕터 1부터 6까지의 그 교재 이론편 진도,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또 있으면 그때 오늘 나눠 드린 그 손필기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진도는 오늘은 그렇게 일단 목표를 잡았고요. 이 진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차는 이제 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고, 세 번째 진도는 차트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진도가 이제 사칙연산에 포커스를 줄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진도가 분수, 비율, 변화율, 곱셈 및 분수 비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 그 5회차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회차 보시면 상대적 자료, 증가율, 배율, 지수, 전체값, 전기값,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 다룰 거고, 그 다음에 7회차에서 기초 통계 및 확률 이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편에 관련 문제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자, 피셋 소개. 피셋이 뭔지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피셋은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피셋 이렇게 말하고, 또는 뭐 PSAT라고 하죠. 공직 적성 평가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시험은 이제 암기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객관식으로 이제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피셋이 도입되고 나서는 싹 없앴지. 1차 시험을 그냥 피셋으로 적성검사형 시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형 시험이 아니고 암기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취도 검사라고 그래요. 성취도 검사.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성취도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적성 검사는 약간 달라요. 적성 검사는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암기된 지식의 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어진 자료 내에서 정보를 도출해 가지고 답을 이끌어가는 과정, 그걸 보겠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목은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다 아실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자료 해석을 다룰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각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읽어주시고요. 넘어가고 그럼 자료 해석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료 해석. 자료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과목 이름만 잘 읽어봐도 이전 페이지 잠깐 볼게요. 과목 이름만 잘 읽어봐도 대충 뭘 물어보는지 알겠죠? 언어 논리. 언어하고 논리네. 그 다음 자료 해석은 자료하고 해석이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거겠죠? 그럼 언어 논리는 언어하고 논리가 병렬적인 건가? 언어를 논리적으로 한다는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논리가 강조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는 대부분 기본 점수빨은 있잖아요.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언어 논리는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죠. 점수가 쉽게 안 변해. 이게 언어 논리는 기본 점수빨로 거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 피셋에 특화된 이 논리 파트 이런 것들 좀 많이 준비하시면 거기서 점수 향상이 있을 거고, 그다음 독해도 저희 학원에 그 박은경 선생님 독해 쪽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우진 쌤 논리 쪽이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으면 이제 언어는 베스트야. 그러면 이제 독해도 올라가고 논리가 올라가면서 그 독해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논리를 이용해서 풀면은 독해 문제도 쉽게 풀려요. 그래서 김우진 선생님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황 판단은 상황을 잘 판단하는 가장 추상적이죠, 이거는. 그래, 자료 해석까지는 알겠어. 자료를 해석해. 근데 그 자료가 텍스트도 있지만 주로 표 그래프, 수치 정보라는 거고. 그럼 상황 판단은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 이게 이제 공직자를 뽑는 시험이니까 공직 상황이겠죠. 공직 생활에서 접하는 상황들이야. 그럼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뭘까? 어떤 정책 결정과 관련된 상황이겠죠. 의사 결정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재가 뭐겠어요? 각종 보고서, 그다음 법령, 그러니까 텍스트 정도를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안에 뭐 있어요? 그 자료 해석에 다루는 것처럼 표 그래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을 결합시켜 놓으면서 다루지 않은 것까지 다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어 자료에서 다루는 것들을 상황에서 다루긴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 있는 걸 또 상황 판단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황 판단이 좀 대응하기가
좀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중 쌤이 또 상황 판단 강의 잘 하시니까요. 예. 자,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은 수치 자료를 다루는 거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는 굉장히 뭐 멋있는 말을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뭐 수치 자료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 계산, 분석과 정보 추출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뭘 물어본다는 거야, 그렇죠? 그냥 문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자, 표 그래프를 일단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해석,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요. 자,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 아까 나왔던 뭐 증가율도 물어볼 거고 비율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계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수 비교도 들어가고 그다음 뭐 통계 용어들도 등장하겠죠. 통계적인 기본적인 것들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추론도 해야 돼. 이 자료들의 어떤 패턴을 보고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줄에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수치나 도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수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이 포함된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최근 경쟁률하고 합격선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일행 기준으로 보시면 19년도 75, 20년도 75.83, 21년 75, 22년 67.5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증렬들은 여러분이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점수가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엔 좀 점수가 조금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뭐 피셋 자체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꽈락자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 커트라인이 낮아지겠죠. 헌법에 통과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격선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헌법이 도입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 신헌 효과라고 불렀어요. 헌법이 새롭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원래는 헌법이 없었는데 원래 이제 예전 이제 행정고시 1차 과목에 헌법이 있었죠. 그러다가 피셋 들어오면서 처음에 두 과목으로 시작했어요. 2005년 행정고시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는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만 있었어. 상황 판단까지는 아직 문제 세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과목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다가 상황 판단이 이제 처음에는 자료 해석에서 한 10문제자가 상황 판단 비스무리한 문제들, 언어 논리에서는 10문제가 그렇게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분리되고 그러다 보다가 이제 한국사, 헌법 이런 거 중요하다 해가지고 한국사 검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 아예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헌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헌법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배경은 말씀드리고요. 그래갖고 그때 뭐 학생들이 말 잘 만들어, 뭐 신헌 효과다, 헌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커트라인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신헌, 새롭게 헌법이 들어와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 졸지에 제 이름이 홍보가 되는. 그다음에 그 신헌으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 말고 유명하신 분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분은 저 조선시대 구한말에 등장하는 신헌 장군님, 강화도 조약인가요? 거기 이제 대표로 조선 측 대표로 나갔던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그 롯데 쇼핑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 뇌물수수 뭐 횡령 이런 걸로 좀 깜빵에 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그때 신헌 구속 이래가지고 그 다른 선생님들이 재밌어가지고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지금 검색어 1위에 신헌 떴다고, 신헌 구속 떴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진짜 그분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실력 향상 노하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속독 능력, 두 번째가 자료 해석 능력, 세 번째가 계산 능력이다. 이게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병렬을 할게요. 그냥 속독 능력. 일단 자료 해석도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계산 잘한다고 해서 자료 해석 점수가 꼭 잘 나오는 건 아니야. 나는 계산 굉장히 잘하는데 자료 해석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의 상담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일단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해요. 언어 능력.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그 다음에 약간 그 문장이 좀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좀 잘못된 해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표나 그래프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읽고 있어. 오만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은 빨라도 그 전 과정에서 안 되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해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속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키워드 위주로 읽어줘야 된다. 그럼 어떤 게 키워드냐?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든 문장을 볼게요.
2015년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미국 국적자 비율은 매년 10% 이상이다. 보기 기억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표로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순간 또 까먹었어. 뭐였지? 다시 내려. 2015년. 그 다음, 또 뭐였지? 미국.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줄을 잘못 바꿔서 읽는다든지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 일단 키워드는 뭐냐? 일단 연도 2015년. 그다음 이후니까 그 포함해서 뒤에요. 이자가 들어가면 포함입니다. 이자가 들어가면 이상 이하하고 똑같은 논리야. 이후니까 그거 포함해서 2015년 포함해서 간다. 뒤로. 그다음에 이제 국내 거주 외국인 요거는 표 제목에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 현황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빨리 넘어가. 미국 봐야지, 미국. 2015년 이후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수야 비율이야. 이걸 봐야 되겠죠? 실제 수인가 비율인가 봐야 돼. 비율. 그래서 미국 비율 10% 이상. 이걸 봐야 되겠죠. 매년 10% 이상.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표로 갑니다. 그래서 2015년 찾아가지고 그 이후로 보고 미국 만나는 줄 찾아가지고 데이터 쭉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표가 비율까지 제시된 표면 그것만 쫙 읽어주면 되는데 비율이 아니고 실제 인원수에 대한 표다. 그러면 전체 수를 읽어야 되겠죠. 전체 수랑 비교하면서 10% 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10% 이상인지. 10% 이상이니까 10%딱 걸려도 되는 거고. 이자가 들어가면 포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봅니다. 2018년 40대 인구 중 남자의 수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다. 자, 이 카테고리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남녀는. 그죠? 그러면은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남자가 많다만 기억하면 되죠. 남자 많다. 남자 많다. 남자 많다. 이거 여자구나. 여자 많다. 여자의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주어하고 수로에 동그라미 쳐버리는 거예요. 여자 많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자 많다. 뭐가? 40대. 몇 년도에? 2018년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2018년 40대 여자 많다. 저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문장에서는 2015년 이후 미국 매년 10% 이상.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올라가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해석 능력. 각종 자료와 친해져야 된다. 표 그래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도 표 그래프를 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애써 무시하고 소홀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걸 바꿔야 돼, 습관을. 그래서 표 그래프가 눈에 보이면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피셋을 안 봐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공 책을 볼 때도 표 그래프 나올 거고, 뭐 신문을 볼 때도 나올 거고, 길 가다가 뭐 그 광고판에도 나올 거고 할 때 그 텍스트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료 해석이잖아요.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논문에 있는 표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써놓은 경우 많아요. 신문 기사도 그렇고 표 그래프랑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 잘못 읽고 쓴 경우도 있고 별로 관련 없는데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잡아내는 게 자료 해석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 그래프에 대해서 친해지기. 첫 번째, 일단 눈여겨봐야 돼. 눈여겨봐야 돼. 표 그래프 눈여겨보고 텍스트랑 비교해서 읽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표 그래프에 대한 지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표 그래프가 있으면 텍스트를 가리고요. 뭘 물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일 거야. 어떤 게 물어봐질 수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물어볼 게 계속 나와. 이거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거 물어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제 질문의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인구하고 GDP가 있으니까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 뭐 네 번째로 많은 국가 이런 거 물어보는 단순히 읽기부터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하면 이제 인구하고 GDP하고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GDP도 많다든지 또는 1인당 GDP 이런 분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질문들이. 그래서 스스로 출제자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좋은 훈련이 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를 그렇게 분석하면 돼요.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싹 자료만 봐요. 보기는 가리고 그리고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 그러면 그렇게 예상했던 게 있어. 예상했던 게 있는데 실제로 물어봐줘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는 순간 질문이 예상됐는데 그게 나와 있네. 그런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 선지 유형별 접근법, 뭐 계산 많은 선지는 일단 패스. 이런 건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계산 능력. 평소에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숫자를 하루에도 굉장히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언제 볼까요, 숫자를? 뭐 밥 먹을 때도 볼 거고, 편의점 가서 뭐 살 때도 볼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산 습관. 예를 들어서 뭐 265라는 숫자를 만났어요. 자, 뭐 운동하러 갔더니 요즘 이제 코로나 이제 뭐 그게 많이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이제 운동하러 갈 수 있잖아요. 헬스클럽이나 뭐 사우나 뭐 간다. 자, 락커 키를 265번을 받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락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락커 열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바꿔야 돼. 계산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숫자 가지고. 265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뭐 2 더하기 6 더하기 5도 할 수 있을 거고 26 더하기 5도 할 수 있고 2 더하기 65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덧셈보다 더 고난도 계산이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쪼개봐요. 2 곱하기 65 그 다음 26 곱하기 5 이걸 쪼개서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보고 딱 계산이 되면 락커를 열어. 그러면 일단 이 행위 한 번 할 때 계산을 2번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 뭐 442, 뭐 쉬운 거 갈게요. 이런 버스 번호가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보여. 버스를 탔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판이 있다고 가정했고, 이거 잘라갖고 덧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뺄셈도 해보고. 자,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이거 각각 얼마가 되죠, 답이? 똑같아. 그래서 2 곱하기 65, 130. 26 곱하기 5, 130. 곱하기 5는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곱하기 5는 5라는 숫자가 10 나누기 2잖아요. 10 나누기 2. 잖아요. 그래서 26에 10배를 한 다음에 절반을 해줘도 되고, 절반을 한 다음에 10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26 보는 순간 절반이 13이잖아. 공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10배의 반이다. 5배는. 그렇게 기억하면 5배 계산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5가 나왔으니까 나누기 5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누기 5도 할 일이 좀 많아요. 어떨 때 많이 하냐면 5명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 5명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합산을 했어. 합산을 했더니 뭐 132가 나왔어. 합산을 했더니 그럼 나누기 5를 해야 돼. 자,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생각해 보세요. 나누기 5는 곱하기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로 돌리면 5분의 1이죠.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이야. 그럼 5분의 1은 몇 퍼센트? 20%. 즉 0.1을 곱하는 거잖아요. 20%. 그래서 요거 20%야? 10%는 소수점 하나 땡겨. 20%니까 2배 해. 또는 2배 하고 소수점 하나 찍어줘.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5, 나누기 5 정리합시다. 곱하기 5는 10배의 절반 생각하시고 나누기 5는 20% 생각하면 돼. 그렇게 정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열심히 계산했던 게 이제 굉장히 쉬워진다.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160 곱하기 75를 하라. 이런 걸 물어봐요. 좀 귀찮죠, 이것도? 자, 귀찮은데 75 얘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75%를 떠올려보세요. 75%. 자, 여기다 퍼센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60에다 75 더하는 거니까 이제 소수점이 2개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1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2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100분의 1이니까 여기가 2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75%가 되면은 4분의 3이야. 4분의 3. 즉 75가 100의 4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60의 4분의 3이니까 120이 되는 거고 2개가 내려와 주니까
12,00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75% 이렇게 이용한다. 25를 곱해라. 그럼 뭘 떠올리시면 돼? 25% 떠올리면 되지. 4분의 1.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숫자를 봤을 때 퍼센트랑 연결할 수 있는 숫자를 보면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마일을 내가 계산해야 돼. 95마일. 그럼 1마일은 1.6km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95마일이 몇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미국은 단위를 이제 마일을 쓰잖아요. 도량형을 미국만 걔들이 특별하다고 좀 다른 걸 써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아무튼 걔들은 마일을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중에 100마일이다. 시속 100마일이다. 아니, 구속이 시속 100마일이다. 그러면은 시속으로 160km, 킬로미터 160km가 되는 거죠. 1마일이 1.6km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미국에서 여행하다가 렌트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계기판이 이제 마일로 되어 있는데 킬로미터로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60마일로 지금 달리고 있으면은 시속 6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얼마입니까? 1.6 곱하면 96이죠. 96. 거의 100km 달리는 거랑 똑같아. 근데 6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60km로 달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막 속도를 높여서 100마일까지 높였어. 왜냐면 미국의 저 고속도로 나가면 워낙 넓은데 차도 없기 때문에 이 감이 안 와. 내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건지 느리게 달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경찰한테 붙들렸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계기판에 보면 큰 숫자로는 마일로 써 있고 그 안에 작은 숫자로 킬로미터로 환산해 놓은 숫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지. 자, 그럼 이제 95마일은 이제 얼마가 될까요, 이거? 오늘 이제 그 책에 들어가면 요거 있거든요. 퀴즈에 그 단위 쪽에 미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95마일이라는 거는 킬로미터로 따졌을 때 95 곱하기 1.6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1마일이 1.6km니까. 그럼 95 곱하기 1.6인데요. 자, 95의 퍼센트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95% 곱하기 소수점 뒤로 2개 160하고 같겠죠. 그죠? 160에 95% 계산하고 똑같아. 그럼 95%를 계산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160만 원이야, 지금. 근데 5% 할인해 준대. 그럼 몇 퍼센트 내는 거야? 원래 가격에. 95% 내는 거죠.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95%를 계산해라 그러면 5% 할인해 준다 생각하면 돼. 5%를 빼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95%라는 거는 100에서 5를 뺀 퍼센트니까 자, 여기가 자, 그래서 160에다가 165%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5% 계산은 어떻게 할까? 두 가지가 있겠죠. 1%를 생각해가지고 1.6을 생각하고 1%는 1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2개 땡기는 거예요. 그것의 5배. 8이 되겠죠?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면 10% 절반이 쉬울까요? 10% 절반이 쉽겠죠? 그죠? 16의 절반, 8 생각하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의 절반으로 얘를 생각해요. 즉, 얘는 160에서 8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15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비율을 곱하는데 80이 넘어가는 비율이 있잖아요. 80%가 넘어가는 비율이 등장하면은 그 여사건 쪽, 즉 반대쪽 비율을 뺀다고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300명에 85%를 계산하시오라고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쉽다? 85% 계산은 15%를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00의 15%가 45명이잖아요. 10% 30에 5%면 절반 15를 더하니까 45를 빼. 그래서 255. 이렇게 계산하면 쉽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85%를 100-15%로 생각해요. 그래서 300에서 300의 15%를 뺀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계산 테크닉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가자. 거기까지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실력 향상 노하우.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쭉 반복인데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자 입장에서 서보기.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자료를 보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설명해 보기. 자,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 접근법,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말로. 또는 이제 필기를 한다면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해설 달아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친구가 없다. 뭐 친구랑 뭐 스터디하면서 서로 이제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스스로. 뭐 거울 보면서 해도 되고, 뭐 거울 없어도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 됩니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고, 뭐가. 근데 이거 내가 설명하는데 막혀.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문제를 풀 때는 맞췄지만 그게 정확하게 알고 맞춘 게 아니라 어설프게 맞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설명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계속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에서 막힌다? 그럼 개념 한번 찾아보고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출 분석표 만든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5개년 이상 만드셔야 됩니다. 기출 분석표. 그래야 본인의 강점, 약점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향후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문제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건 뒤에 샘플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오답 노트 만들기.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부족한 이론 파트, 자주 하는 실수 등을 정리한다. 그것도 뒤에 샘플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강사의 교재와 강의, Q&A 및 상담, 그 다음 실력 업그레이드. 검증된 강사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Q&A 상담.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하더라고, 신청을. 그 질문도 저 굉장히 잘 받아줘요. 제가 이런 말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이 물어봐갖고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노량진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 막 그렇게 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물어봐. 그것도 쉬는 시간에 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끝나고 또 물어봐.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좀 제발 그만 물어봤으면 하는데도 표정 관리하면서 계속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짧은 거는 그냥 그때 물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너무 길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딱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은 쉬운 것도 상관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물어보기 창피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쉬운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점 잡는 게 더 중요하고 실력 향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표 만들기 예시 해가지고 2016년 사책형 기준으로 자, 문제 번호 쭉 나열했고요. 그 다음 체감 난이도 1단계부터 5단계 숫자가 클수록 어려운 거고 그 다음 문제 유형 일반형 있고요. 특수형 있는데 특수형은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유형들 적어놨고요. 이건 나중에 교재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키워드 요거는 이제 표 제목 같은 거 중요한 키워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해당 문제를 보지 않아도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연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관련 이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나의 대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그 다음 소요 시간 시간이 얼마 걸렸는가. 그 다음 정답 여부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요 시간과 정답 여부 그 다음 나의 대응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틀린 문제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경우잖아요. 시간 많이 썼는데 틀렸어. 그럼 그 다음으로 나쁜 거는요. 시간을 적게 들여서 틀린 거가 아니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맞춘 거야. 그러니까 맞추긴 했으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한 거. 예를 들어서 뭐 4분 써가지고 맞춘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2문제 맞추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 푼 문제 맞췄더라도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과감하게 그냥 1분 내에 틀리고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그 시간 확보해서 다른 거 풀면 되니까. 어차피 이 시험이 아까 커트라인 봤듯이 뭐 90점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과감하게 제낄 거 제끼면서 그냥 딱 깔끔하게 75점을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만 맞추면 되잖아. 40문제 중에 30문제만 맞추면 돼. 그러면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문제 버리고 30문제만 풀어가지고 정확히 맞춰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28문제만 풀어서 정확히 맞추고 나머지 12문제 중에서 찍어서 2개만 걸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지선다니까 12개 중에 2개면 6분의 1의 확률이니까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온다고 그냥 확률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30개만 풀어서 다 맞추던지 아니면 30개 풀어서 한 2개 틀리고 2개 찍어서 맞추던지 아니면 28개 풀어서 다 맞추고 2개 찍어서 맞추던지 하늘이 버리지 않는 한 2개는 걸릴 거다. 이렇게 가장 안 나온 번호로 내가 푸른 문제의 정답률이 높다면 그냥 가장 안 나온 번호로 찍어주는 게 확률은 높습니다. 왜? 근데 이제 내가 푼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야 돼. 내가 푼 문제의 정답률이 낮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럼 이제 그런 포인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오답 노트 만든 케이스인데요. 일단 내가 틀린 문제들을 대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모든 문제를 다 대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죠.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틀린 문제들을 한 번 더 풀어가지고 또 틀린 문제를 대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틀린 문제들 중에 어차피 얘는 그 다음에 만나봤자 또 틀릴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드는 고난도의 계산 문제라든지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는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어차피 오답 노트 만들어봤자 그거 또 풀어도 시간 많이 걸릴 거는. 그죠? 대신 왜 얘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넣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뭐 단순 계산인데 양이 엄청 많은 계산 이런 문제는 이제 포인트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는 피하자.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틀렸는데 너무 쉬운 거 그런 거는 그냥 포인트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오답 노트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냐? 일단 2번 이상 틀린 거, 그냥 좁히자면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인데 내가 실수로 틀린 것들, 그죠? 또는 이론적 공부가 부족해서 틀린 것들. 그러니까 언제든 이건 맞출 수 있는 노력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를 대상으로 실수를 한 문제들, 이론적으로 몰라서 틀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일단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도 문제들도 대상으로 해서 점점 내 영역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갖고 왔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 거. 그런 건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무조건 제낄 문제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소재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문제들을 한번 쭉 모아가지고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나는 표 차트 변환 문제에서 시간 많이 걸리고 항상 정답률 낮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형, 특수형 문제 중에서 표 차트 변환 문제, 표를 그래프로 옮긴 문제, 그런 것들은 일단 제끼고 다른 문제를 집중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소재 중에 무슨 뭐 경기 대진표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면 뭔 말인지 모르고 헷갈리더라. 그래서 괜히 머리만 아프고 답은 못 맞추더라. 그런 거는 이제 소재로 이제 특정화 시킬 수 있어요. 스포츠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넘긴다, 전략. 자, 그런데 뭐 최근에 또 그게 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다 제낄 수는 없어요.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게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외울 건 외우려고 공부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승점 계산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승률 계산 방식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좀 어느 정도 암기는 하고 가셔야 돼요. 뭐, 그 다음에 N개 팀 간의 경기수 이런 것들. 그래서 4개 팀이 있습니다. 경기가 몇 경기가 나와요? 방식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크게 경기 방식은 2가지가 있어요. 풀리그 방식하고 F 발음, 풀리그 방식하고 그 다음 토너먼트 방식이 있어요. 그럼 풀리그는 뭐냐? 그냥 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붙어보는 거예요. 다 붙어보는 거예요. 4팀이 서로 다 붙어봐야 돼. 한 번씩. 그럼 몇 경기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수학적 이론으로 가자면 이제 컨비네이션 조합이 나와야 되겠죠. 4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 2팀을 끄집어내면 그게 경기가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 계산인데 그거 하면 머리 아프죠? 제일 쉬운 거. 그냥 사각형을 그려봐요. 사각형이 있어. 각각 꼭지점들이 한 팀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일단 이렇게 4경기 나오죠. 그 다음에 크로스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 선이 경기수잖아요. 그러니까 6개. 3팀이 있으면 이 점 찍을 필요도 없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3경기 나오겠죠. 5팀이 있어. 그럼 밖에 5개, 안에 5개 해서 10경기 나오겠죠. 뭐 대부분 뭐 한 조에 팀이 3팀, 4팀, 5팀 그 정도잖아요. 6팀까지는 잘 안 들어가. 6팀은 육각형 그려갖고 선 그려주면 돼. 근데 거기서부터는 노가다가 되죠.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수, N팀 간 경기수는
2분의 n-1. 원래는 이게 NCE라는 조합 공식에서 나온 건데 그냥 결과만 기억하세요. 2분의 n-1. 자, 근데 이제 바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제 세 팀이면 3, 네 팀이면 6, 다섯 팀이면 10. 이 정도는 그냥 세팅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는 경우들이니까. 자, 이게 이제 풀리그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는 뭐냐? 내 팀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거죠? 네. 세 경기 토너먼트로는. 근데 이제 뭐 3, 4위전도 한다. 그럼 4경기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이런 방식을 이제 토너먼트라고 그래요. 토너먼트. 이긴 팀만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보는 뭐 16강전, 8강전, 4강전 이런 게 다 토너먼트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프리미어 리그 살짝 이야기해 갈게요. 자, 지금 손흥민 선수가 20골을 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득점왕이 될 확률도 있어. 남은 경기 3경기. 그 다음에 살레인가 그 선수가 지금 1등이 22경기예요. 근데 걔는 2경기 남았어. 2골 차이인데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이 되는 건데, 아무튼 프리미어 리그에는 20개 팀이 있습니다. 20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자, 20개 팀 간의 경기 수가 그럼 몇 경기가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팀이 한 번씩은 경기를 해야 돼. 그럼 이 공식에 때리면 이게 되겠죠? 자, 근데 모든 팀이 한 번씩만 붙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약간 좀 불공정하지. 한 번만 하면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중립지역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 프로리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한 번 하고 니네 동네 가서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홈앤 어웨이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한 번 하고 쟤네 집에 가서 한 번. 그러니까 2번씩 붙어야 돼. 모든 팀이 2번씩 붙어야 돼. 곱하기 2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몇 경기가 나와요? 380경기가 나온다.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 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각 팀의 입장에서는 몇 경기를 하는 걸까요? 자, 나를 제외하고 각 팀의 경기 수는 나를 제외하고 하는 거잖아요. 풀리그에서. 그래서 n-1 생각하면 돼요. 20개 팀이니까 나하고 나는 경기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19개의 경기가 되겠죠. 팀이 20팀이면. 근데 2번 붙어야 돼. 그러니까 38경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38라운드까지 있어. 38라운드. 19 곱하기 2 해서 각 팀이 38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요거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빈칸들을 채워야 될까가 고민이 되죠. 근데 저 빈칸들을 채우지 마시고 문제를 풀려면은 보기를 잘 골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보기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게 어려운 거고 어떤 게 쉬운 게 몰라. 근데 논리는 간단해요. 일단 보기에서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는 게 제일 쉽죠. 그냥 가서 읽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면 계산 양이 적은 거. 그러면 지금 자료의 구조를 보니까 뭐 점수잖아요. 점수. 그러면 이거 다 계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뭐 읽어주는 거 나올 거겠어요? 별로 없겠지. 다 계산일 거라고 생각하면 보기 중에서 계산이 적은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 학생이 응시생 여러 명인데 응시생 I, 응시생 J 이렇게 한 명씩 찍어서 물어봐 주는 게 제일 쉽겠죠. 그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되니까 여기만 보면 되니까 여기만. 각각. 그러니까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풀지 않은 문항수의 합. 그다음 80점 이상인 응시생 5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니은 디귿은 전체를 대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실전 전략 여기 써놨죠? 모든 가로를 채우지 말고 필요한 것만, 베스트는 기억, 리을 풀어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자, 샘플이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 맞는 걸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조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신원 강의 효과 요건 여러분이 쭉 읽어주시고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럼 그 점수 향상폭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기초 입문부터 신원 따라 해가지고 합격했다. 그 다음에 수석 합격 디딤돌.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전략 과목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봅시다. 62.5점이었는데 95점이 됐어. 그러면 점수 증가율이 50% 이상이다. OX. 판단해 보세요. 아까 했던 저기. 자,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 이거는 배수 계산보다는 증가량 계산이 쉽죠. 그럼 62.5에서 95니까 32.5가 증가야. 그럼 62.5의 절반을 생각해 봐요. 그럼 31.25지. 그거보다는 크게 늘었죠. 그래서 증가율 50%가 넘는 거죠.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T1분의 델타 T 구조로 보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료 해석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접하는 모든 수치, 표, 그래프를 이제 문제화 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 보다가도 자, 지금 실업률이 3%로 역대 4월 실업률 중 최소였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최소라고 했으니까 전년 동월 감소해야 되겠죠.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앵커가 멘트를 쳤어. 그럼 전년 동월은 얼마였던 소리예요? 지금이 3인데 0.3이 감소한 게 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3이었다는 이야기지. 그걸 막 계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자료니까 실업률은 그 차이에 대한 단위는 퍼센트 포인트. 실력 진단 테스트 1번 문제 나오잖아요. 이 단위.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 자료에서 잘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숫자 나오면 문제화 시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요거 T1, 요게 T2니까 자, 62.5가 T1이고 그 다음 델타 T 증가된 양이 32.5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50보다 큰 수가 나온다. 즉 단위는 이제 퍼센트고요. 요 부분만 봐도 쉽게 보이죠? 절반이 넘으니까 50%가 넘는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는 시간 10분 갖고 그 다음 실력 점검 테스트 문제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